안녕하십니까. 안태욱 국장입니다.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도의원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상호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이상식 의원님은 파란 옷을 입으셨고 우리 송 대표님은 그냥 잿빛색을 입으셨어요? 아무 의미 없는 선거랑?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때가 때이니만큼 대통령 선거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충북 민심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가지고 궁금해하던 차에 어제 KBS 청주방송총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어제 저녁 7시 뉴스부터 쭉 나왔고 오늘 이렇게 쭉 보도되어서 우리 삐딱 토커님들과 함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좀 앞섰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뭐 이 부분은 제가 뭐 삐딱하게 보고 싶지 않고요. 사실 있는 그대로 다 보고 싶은데 이 선거가 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선거가 계엄에 의한 내란이었지 않습니까? 네. 쿠데타였고요. 자, 그것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고 이게 탄핵으로 이어진 거죠. 그 이후에 치러지는 비상대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정확히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내란의 후예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세력을 선택할 것이냐. 자, 여기에서 후보 간의 극명한 지지 차이는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충북이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격차가 7%나 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보수 강세 지역이었던 뭐 북부권이나 뭐 중남부권을 엮긴 했지만 거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면 이미 판세는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점점 전국적인 지지율은 이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지만은 남은 선거 기간을 봤을 때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윤석열 아파트 이런 얘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역전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이죠.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이에요. 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한 표 한 표 더 또 설득력 있게 소통하겠다. 이제 이런 거고 사실 이제 판세가 이미 끝났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은 사실 좀 선거에 대한 좀 자가당착이죠. 그래서 끝까지 아무튼 막상막하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민주당 뭐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지금 현재 판세로 봤을 때는 그 시대적 과제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란 척결과 그다음에 정권 교체 이것이 그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하나의 과제로 각인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후보 간의 차이는 7%포인트입니다만 보니까 연령대별로 네, 엄청난 차이가 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40대에서는 무려 한 3배 정도 차이, 네네. 50대도 크게 차이 났고 근데 이제 60대, 70대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앞서긴 했는데 다른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고 특히 40, 50대에서 지지율을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것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40대의 경우에는 그 역사적 경험도 있고 뭐 현실적 판단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소위 X세대라고 불리우지 않았습니까? 한편으로는 민주화 운동의 새 흐름을 그대로 받아안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IMF 경제적 고통도 좀 겪은 바 있고요. 그래서 특히 불평등이라든지 네. 사회적 불합리에 대해서 민감한 세대이고요. 따라서 진보에 대한 갈망이 어느 세대보다도 높은 세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40대는 책임감을 갖는 세대이잖아요. 아이도 양육해야 되고 특히 이제 부모들도 이제는 부양해야 되는 이런 세대인데 따라서
주거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 그리고 노후 문제까지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김문수의 후보의 정책을 보면은 여전히 친기업적이에요. 부자 세금 감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40대가 봤을 때는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40대에서는 지지율이 그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60, 70대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좀 저희 민주당에는 조금 박하신데, 근데 이제 뭐 그분들은 뭐 원망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압축 경제 성장기에 정말 그 모든 역할을 다 해주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앞만 보고 이렇게 그 정말 그 생업에 이렇게 그 전념하셨던 분들이고, 우리 이제 40대, 50대 보면 그분들이 이루어놓은 역사 속에서 사실은 좀 일단은 생업보다는 예전에 그 당시에 이제 민주화를 이제 겪은 민주화 세대로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그래도 다양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20, 30대가 그 미래 세대라고 보면 우리 40, 50대가 사실 우리 사회의 허리를 네. 맡고 있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아까 우리 이제 송상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에 대한 책임감, 가정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요즘 어려운 그 경제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분명하게 직시를 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들을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령층별로도 상당히 좀 논란 만한 그러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그 내용을 좀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도 관심이 크잖아요. 특히 이제 청주 지역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고 청주권, 북부권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 네. 중남부권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앞선 것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가 그 전에 선거를 하다 보면 그 이제 그 지역마다의 그 지역이 갖는 유권자 성향 이렇게 이제 그 많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평가들이 좀 많이 그래도 좀 무너졌다라고 보여져요. 청주는 그 대체적으로 아직 그 젊은 연령층이 그래도 많이 있죠. 이제 인구 대비로 보면요. 시골로 갈수록 사실 이제 어르신들 이제 그 노인 연령 비율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충북이 갖고 있는 그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 7군데입니다. 네. 이게 이제 북부와 남부에 다 몰려 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제 그 산업화 시대 그 시대를 사시던 분들이 어떤 그 또 이념적인 것들에 많이 이제 좀 휘둘리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화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이제 서서히 이 나라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자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럼 나의 선택은 어때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그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에서 12% 격차가 났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지점이거든요. 물론 청주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2번 연속 전 지역을 석권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차이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2%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든지 청주교도소 이전과 동일한 공약이거든요. 심지어는 조금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난받고 있는 뭐 CTX, 뭐 지하철 도심 통과 문제라든지 비행장 활주로 건설 문제 뭐 이런 것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유의미한 그 표차를 보인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청주 시민 역시 이 시대의 과제를 이제 명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지금은 시기가 극우에 맞서는 민주주의 수호 시대라 이런 그 현재의 과제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흥덕구, 청주 얘기하니까 지역구가 흥덕구잖아요. 네, 흥덕구 어디예요? 저는 복대 일동, 복명 일동입니다.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선거 운동을 하면서 우리 이제 그 많은 유권자들 접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침 출퇴근 인사도 그렇고 낮에 이제 그 상가를 이제 돌아볼 때도 그렇고. 그럼 이분들의 반응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저희가 바닥 민심이라고 하는데 바닥 민심인 상당히 지금 지난 정권이죠. 지난 정권에 대한 그 분노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그 대안 세력이 누구냐. 그리고 이 위기, 이 정말 경제 위기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노와 희망이 함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북부권이 충주하고 제천 단양인데 네. 거기 국회의원들이 다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이종배 의원, 엄태 북부권까지 의원인데 돌아설 수준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쪽에서도 뭐 약간의 앞섰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그 국회의원들 상당히 긴장하겠는데요? 네, 긴장해야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번에 계엄 사태가 있을 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자, 일단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만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가받고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장하셔야죠. 정치적인 평가가 앞으로 내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언론에서도 관심 있는 게 중도층. 네. 어차피 진보층이나 보수층은 정해졌다고 보고 중도층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51%가 이재명 후보고 28%가 김문수 후보예요.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또 2배 가까이 되는데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아바타 이게 김문수의 상징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판세가 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윤석열 지지자를 끌어안기 위한 선거운동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도가 선택 같은 어떠한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반공 얘기하고 있고 반노동자적 발언하고 있으니 이 중도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정책의 차별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도 딱 중도층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이 없어요. 오로지 반 이재명 또는 이재명 독재 타도로 외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에서 독재 타도를 얘기하면 이게 씨알이가 먹히겠습니까? 안 되는 입장, 안 되는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거에 비해서 중도로에 계속된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스스로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얘기도 했고 또 이재명 후보의 가장 그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 아쉽지만 저로서는 기본소득 정책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중도로서의 그 진입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그 정도의 표차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도 그렇고요. 사회 전반이 보면 그 양쪽의 생각 이런 것들이 조율이 잘 되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가 진보와 보수가 대립할 때 중도가 균형을 잡아주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서 발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죠, 우리나라의 보수는 이미 끝났다. 네네. 우익으로 완전히 그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후보가 내란에 대해서 억지로 사과는 했지만 윤석열에 대한 비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윤석열이 탈당에 대해서도 그건 본인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밀었죠. 보류했습니다. 입장을. 그런데 이제 그 또 이제 윤석열 씨도 보면 이제 밀려서 이제 탈당을 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 와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윤석열을 과감히 버려라라고. 오히려 비난받던데요. 네. 그런데 그렇게 버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단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기는 그 내란의 동조 세력으로 국민들께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다. 이게 딱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얼굴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 한 8% 정도 나왔는데요. 현장에서 봤어요? 개혁신당은 선거운동 해요? 아, 저는 못 봤고요. 현수막만 봤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그 선거운동원들은 못 운동 봤죠? 자체를 못 봤어요. 뭐 현수막은 여러 군데 걸려 있던데 네. 그래서 이거 뭐 충청권 특히 충북 청주에서 못 보면 이쪽은 안 하고 딴 데 주력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준석 후보의 기본적인 지역 전략은 지역 차별 전략이에요. 수도권 몰빵 전략이고요. 일단 이준석 후보 정책들을 봤을 때 물론 지역 정책이 있긴 합니다. 뭐 CTX 문제라든지 대전 지하철 연장이라든지 이런 정책은 있는데 제일 핵심적 정책이 법인세 인하와 최저임금 인하를 지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역 지자체들 간의 그 무한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 유치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낮춰야 되죠. 그리고 최저임금 낮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은 기업 천국, 노동자 지옥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라면 지역은 수도권에 종속되는, 즉 노예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게 참 그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전략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는 절대 앞으로 정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그 윤석열이 당선될 때 이준석이 뭐 많은 그 갈등도 빚었지만 결국에 이제 이준석이 선거는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준석의 전략들이 윤석열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이준석의 전략이 뭐였냐면 갈라치기 전략입니다. 계층 간, 남녀 간 굉장히 갈라치죠. 그래서 반대급부를 늘 만들어서 한쪽은 버리더라도 한쪽만 얻고 가겠다. 이제 이 전략인데 지금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오고 안 오고 뭐 이건 중요치 않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 수도권 전략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갖는 거는 일단 10%만 넘으면 된다예요. 여기는 그 뭐 자기는 당선이 목적이다라고 하지만 나온 사람들이 뭐 당선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다만 10%만 넘으면 자기는 유의미한 득표를 얻는다. 그리고 자기 정치에 미래가 열린다라는 이런 오만한 판단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사실 정책을 보면 극우 파시스트예요. 기존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여가부 없앤다고 그래서 여성과 남성 갈라치기 했죠.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상교통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청년과 노인을 갈라치기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의 시위를 비문명적 행위라고 비난을 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갈라치기 하고 이번에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주면 안 된다라고 또 해서 원주민과 이주민을 갈라치기 합니다. 즉 다수의 사회적 약자만 골라서 공격을 하거든요. 이것은 그 가장 그 파시스트적인 극우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 정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동의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의 그 최종 목적은 함께 살자거든요. 이 공동체 사회 그리고 그 공동체 사회를 어떻게끔 순기능적으로 잘 모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입장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대립하고 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게 이게 정치인데 이 양반의 정치는 정말 계속 합치려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라치는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그 기본 덕목이 안 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 동의합니다. 갈등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김문수 후보도 만만치 않지만은 이준석 후보는 특히 이제 지역까지 갈라치게 하는 거 보면서 좀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에는 왔지만 지지율은 좀 낮던데 1% 나왔던데 이번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그 지지율에 대한 평가, 뭐 어떤 출마의 의미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아쉽죠. 그리고 진보 정당의 한계가 좀 그대로 보여졌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경우에는 원래 인권 변호사 그리고 노동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오성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로서 많은 물신양면 도움을 주시기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양당 정치 하에서 사실은 진보 정당의 조직력이 많이 약화된 측면은 있어요. 특히 이제 노동계와의 연결고리들이 많이 약화됐거든요. 이번에 이제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경우에는 권영국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민주노총 중앙의 경우에는 결국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보정당 내 진보당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서 결국 논란 끝에 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 좀 너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토론에서 확실히 좀 존재감을 보여주셨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 보고는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는 레드카드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좀 의미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우리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현재 고공농성하고 있는 노동자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해 주셨거든요. 그랬죠. 이것이 바로 진보 정치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다수의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계속해서 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노동당의 그 권영국 후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죠. 그리고 사실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정당 정치 속에서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진보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진보가 다 옳다라고 볼 수는 없어도 그래도 중도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좋은 것들을 차용해 오는 거죠. 자, 보수도 똑같습니다. 정말 건전한 보수 세력이 있다면 그 보수에서도 좋은 정책들 가지고 오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권영국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 좋은 정책들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그 기층 서민들에 대한 그 보호 정책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선거를 통해서 많은 그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고 해도 그런 그 좋은 정책들은 또 차용해서 많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거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내일부터 이제 실시한 걸 가지고 인용하거나 보도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 이른바 이제 깜깜이 선거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되고 뭐 이번 주에 또 언제부터죠? 그 사전 선거도 투표도 하게 되고 네, 목요일 금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투표일도 D-7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인데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KBS가 발표했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이런 흐름을 유지할지 뭐 또 이렇게 뭐 접점을 벌일지 아니 더 벌어질지 모를 일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 뭐 선거 막판의 전략은 결집도의 차이가 되겠죠.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가 지지하는 분들이 더 결집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예전같이 뭐 격차가 적을 때는 마지막 결집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텐데 지금은 크게 이렇게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변동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뭐 막 각각 후보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가 막판에 할 수 있는 게 흑색 선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게 또 잘해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흑색 선전 통해 가지고 선거 문화를 완전히 흐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하나 있고요. 이런 것만은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이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재구축도 얘기해왔지만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사회의 대전환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여러 비판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대전의 과제들을 계속 미루면서 나중에 이재명이 되지 않고 이제는 이재명이 될 수 있도록 더 귀 기울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뭐 흑색 선전이나 뭐 인신 공격 이거는 뭐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가 그 내란의 후예 세력들답게 무언가 그 국민들께 공정하게 호소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꾸 이제 그 남의 아픈 곳만 남의 흠집만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은 좀 그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 마지막은 이제 투표율의 저는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냥 조심스럽게 좀 내다보기에 이번에 투표율은 좀 다소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정말 그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을 바라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엄 뭐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이게 맞느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이 과연 이 모습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가고자 하는 그런 그 갈망이 굉장히 좀 그 높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 투표율이 높아진다라고 그러면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 아마 이런 어떤 수치적인 것들도 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좀 차이가 또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심들을 다 하셨습니까? 근데 투표 많이 참여하셔서 새로운 대한민국 6월 3일에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거 끝나고 그때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